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연수를, 농구 연수를 처음 시작한 건 14년 전 정도 되고 2009년에 시작했으니까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요 연성중학교에서 이렇게 월간 연수라고 해서 달달이 여는 건 21년도부터 했네요. 예, 코로나 막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실기 연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체육교사한테 특히 경기도권에서는 실기 연수의 부재가 되게 심각하다고 저는 느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너무 어떤 가치 중심과 인지 중심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나. 왜냐면 실기 안에 그게 다 있는데, 그 안에 그게 있는데 얘를 따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농구 선수 활동했었고, 그리고 임용돼서 체육교사로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연수를 하는 계기가 된 것도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흔히 알고 있는 엘리트 체육에서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반윤리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선수 생활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많이 맞고 많이 욕먹고. 운동이 힘든 건 전 참을 수 있었어요. 내구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들, 그리고 욕설들, 폭력들 이런 거 하면서 회의감을 느꼈었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내가 체육교사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진학할 때 일부러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1부 리그라고 하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농구팀이 있는 대학교에 가기가 싫었어요. 가면 또 맞거든요. 네, 운동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제가 막 국가대표 할 만큼의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농구가 너무 재밌었는데. 안녕하세요. 시우쌤 안녕. 뭐냐면 이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결승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우승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승전에서 손에 땀을 쥐면서 너무 막 행복하게 경기를 하다가 버저비터로 역전해서 우승을 딱 했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면 괴로워요.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행복한 농구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을까? 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수를 시작할 때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재밌게 농구를 할 수 있을까로 시작했습니다. 14년 전 정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에피소드가, 새벽 운동 때 올라왔더니 코치가 그날은 웬일로 얼음땡을 시키더라고요. 드리블 치면서 술래는 둘이서 손잡고 드리블 치고, 나머지는 다 혼자 드리블 치고. 그럼 술래는 느리겠죠. 둘이 손잡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술래를 피해서 드리블 치고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 잠깐 그 코치한테 엄청 맞지만, 네.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교사가 될 때까지도. 그래서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재미있게 가르치는 농구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선생님들께 전해드리고, 또 스스로 또 계속 연구하고, 애들한테 테스트하고, 이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재미만 추구하다가 큰일 났구나. 안 되는구나. 왜냐면 현재 체육교육의 문화이기도 한데, 선생님들이 재밌는 걸 굉장히 많이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문제점이 생기죠. 아이들이 체육 시간을 유희 시간으로 착각해요. 특히 초등학교에서 그렇게만 하다 온 친구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이 안 되고, 선생님들도 애들이 좋아하니까 놀이 중심으로 하고, 어느 순간 레크레이션 강사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구 연수할 때 놀이 중심으로 계속 하다가 안 되겠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잘 스포츠를 가르칠 것인가, 체육교육의 목적에 맞게 할 것인가라는 지금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개정교육 과정이 들어오긴 했는데,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또 어떻게 분석해야 수업을 타당하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잠깐 할 건데, 날도 축구해서 짧게 할게요. 빠르게. 자, 먼저 잘 나오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요. 근데 막 다 업로드를 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막 편집을 막 하진 않습니다. 훌륭한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올립니다. 대충 잘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도 제 수업이나 제 생각들을 종종 가끔씩 올려요. 참고하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수업했었구나,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농구 수업 초보를 위한 개인 기술 수행 원리와 지도법, 그리고 단계별 연습 프로그램 경험하고 나만의 과제 만들기, 그 5대5 변형 경기 노하우라는 주제로 개설을 했더니 거의 30분이 넘게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2월 달이고, 그래서 초보 선생님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사실 개설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초보가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 수행 원리 문서에 나옵니다. 수행 원리 나오는데 사실 되게 웃긴 게 여기 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수행 원리란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측면의 수행 원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교육과정 문서에 어디에도 축구에서 그러면 수행 원리를 축구의 드리블을, 축구의 전술을, 축구의 패스를 어떻게 설명하라고 전혀 제시해주지가 않죠. 그러니까 즉 얘들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체육교사면 너네한테 모든 종목의 수행 원리를 모두 다 이해하고 있을 거야. 아니죠. 못합니다. 저도 농구 수행 원리를 저는 지금도 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 원리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여기선 인지, 심동,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수행 원리는 전략적 사고랑 과학적 원리, 실행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실기 속에 가치도 있고 다 있는 건데 너무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그냥 할게요. 그래서 경기 현장에서 생각하셔야 된다. 경기 현장. 왜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스포츠나 체육은 결국엔 그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들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죠. 어거지로 끼워 맞출 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수업하는데 배려민턴이라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실제 현상에선 배려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배려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돼요. 실제 현상에 부합하게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오늘 목적은 그거예요. 농구에서 해당 기술이나 해당 개념이 실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선생님들이 알려드리고 어떻게 지도하면 되는 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은 달라지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농구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수행 원리로 작성해 봤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수행 원리가 사실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특정 행위여야 돼요. 이런 큼지막한 이게 트리플 슬래시라는 건데 농구의 기본 자세입니다. 슛, 패스, 드리블 세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트리플 슬래시라고 말하고 세 가지 위협이라는 개념이고 농구를 가리킬 때 제일 먼저 가리켜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그러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해석해 보면 인지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은 트리플 슬래시는 굉장히 전략적인 자세예요. 왜냐? 수비 입장에서 얘가 슛할지 패스할지 드리블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세 개를 갖고 있고 숨겨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수비 입장에서는 뭘 선택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농구를 경기를 하다가 애들 트리플 슬래시 안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있죠. 공을 잡고 머리 위로 든 다음에 던지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는 하나밖에 결정 안 나죠. 패스. 그럼 두 개를 버린 거예요. 드리블과 슛을. 그죠? 그런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죠. 인지 영역에서. 그리고 정의적인 영역에선 이 트리플 슬래시는 사실 얘는 약간 무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리플 슬래시 이 개념 자체만으로 정의를 찾기는 힘듭니다. 근데 경기 상황으로 들어가면 달라져요. 경기 상황에서 트리플 슬래시 된다는 얘기는 침착하게 수비를 판단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공격 의사를 갖는 상태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요. 정의적으로 침착함과 자신감을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심동적 영역은 트리플 슬래시는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체중을 약간 림포드라고 하는데 체중을 살짝 앞으로 실은 상태,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상태, 무게 중심을 약간 앞에 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볼을 보호한다는 거, 볼이 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립이 손목과 팔꿈치가 직각이어야 돼요. 손목과 팔꿈치가 직각이라는 얘기는
공에 주는 압력을 가장 강하게 줄 수 있는 상태예요. 팔꿈치를 접어버리면 강하게 누르죠. 팔꿈 손목이 일자가 되면 강하게 못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다. 자, 그리고 슛도 인지, 정의,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해서 봤고, 인지적인 영역에서는 써야 할 상황을 판단하는 것. 써야 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경기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노마크 찬스야. 근데 이 사람이 안 쏘잖아요. 그러면 게임 플레이가 다 망가집니다. 농구 보다 보면은 쏴야 할 때 쏘라고 해요. 이게 본인의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때 안 쏘면 전체적인 플레이가 무너집니다. 근데 거기랑 또 연결되면 그 자신감이죠. 그리고 루틴. 슛 동작을 수행할 때는 일관된 리듬감을 회상하면서 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농구를 꽤 오래 했지만 지금도 슛을 쏠 땐 과거에 가장 좋았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쏩니다. 몸의 리듬감을. 이런 것들. 그리고 심동적 영역에선 슛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프, 밸런스, I, 엘보, F. 밸런스는 신체 밸런스를 말하고요. 그리고 I는 눈은 골대 뒤를 바라봐라. 엘보가 골대를 향하게 해라. 그리고 F는 팔로스로입니다. 이 네 가지를 비프라고 표현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미국 농구 지도서에서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프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키네틱 체인, 뭐 순차적 가속, 채찍 효과 이렇게 하는데 점점 빠르게요. 슛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공을 밀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공을 점점 빠르게 밀어야지 이 무거운 공을 멀리 던진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던지면 힘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치앤슛, 캐치가 잘 돼야 슛이 잘 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 드리블, 트리플 슬랫, 슛, 드리블. 드리블에서 인지적인 요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드리블을 함부로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리블을 치는 순간 더 이상의 드리블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드리블은 치다가 잡으면 더 이상 칠 수 없잖아요. 아까 트리플 슬랫에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드리블, 슛, 패스가 있어서 위협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수가 드리블을 치는 순간 이 사람은 카드 한 장을 소비한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목적지, 드리블은 불필요한 드리블은 손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정의적인 영역에서 드리블은 농구의 모든 스킬 중에 드리블만큼은 요행이 없습니다. 슛은 안 보고 던져도 가끔 들어가요. 패스도 가끔은 상대방 머리 맞고도 패스가 되기도 하지만 드리블만큼은 요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블에서는 노력이라는 요소를 추출해낼 수 있겠네요. 이 기술적인 요소, 심동적 요소에서는 드리블을 잘 치고 못 치고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내 손에 공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겁니다. 채공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느냐, 공을 손에 얼마나 머무르게 할 것이냐 이따가 할 건데 요 요소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포켓 드리블은 공을 손에 넣는다는 느낌으로 뒤집는 거고요. 파운딩 드리블은 공에 체중이 실려야 된다. 공에 체중을 실어서 쳐야 돼요. 이런 개념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패스인데, 패스는 인지적인 요소에서는 이제 주변시, 초점시 다 배우셨죠? 주변시와 초점시. 어시스트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변시로 줍니다. 초점은 여기다 두지만 여기를 인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네요. 그리고 패스는 강도보다 각도입니다. 패스가 내가 줄 수 없어. 여기 수비한테 막혔어. 줄 수가 없어. 그럼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건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각도를 바꾸는 겁니다. 위로 준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각도를 우선 바꾸는 거네요. 각도를 바꾸는 방법은 내가 바꿀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여길 주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장애물이 있어. 그쵸? 여기 장애물 있으면 옆에다 주면 되죠. 각도가 바뀌죠.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의적인 요소에서는 이제 공동체 배려 존중이라고 해놨는데 패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패스 미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패스 미스는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농구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야, 농구를 못하는 학생이야. 둘이 패스를 시켰더니 얘가 준 걸 얘가 못 잡아.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상대방 아이를 한탄합니다. 그것도 왜 못 잡아? 그러면 개입하죠. 들어가서 이렇게 개입하면 너 농구 잘하는구나. 그렇지? 농구 잘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패스를 주는 사람이지 강하고 빠른 패스가 아니다. 마이클 조단이 전력으로 너한테 패스 준다고 생각해보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패스 아니야.
좋은 패스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주는 패스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아닌 상황에 패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친구들은 얘 못하니까 안 줄 거야. 그게 아니죠. 모든 영역형 스포츠에서 같이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좋은 경기를 하려면 사람을 보고 패스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황을 보고 패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고스럽게 좋은 위치에 달려갔다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사람의 책임인 거죠. 줘야 할 책임 나에게 있는 거예요.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농구하다가 이제 전술적으로 이제 커팅이라고 하는데 뛰어들어가는 동작을 해요. 커팅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패스해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잘못한 행위예요. 왜냐면 그 사람 수고스럽게 뛰어간 거거든요. 그 뛰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찬스가 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찬스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심동적 영역에서 이제 공을 당겨 잡아야 되는 거, 공의 스냅, 그리고 패스할 때 스텝을 같이 나서 공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과학적 원리들. 그리고 이건 수비네요. 수비의 3요소, 볼, 림, 사람을 삼각형으로 형성한다. 이것도 수비 오프볼 수비할 때, 그러니까 즉 공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비할 때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이 사람과 내가 막아야 되는 사람과, 그리고 공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링, 이 세 가지가 나한테 다 인지가 돼야 돼요. 즉 이렇게 설명합니다. 뒤통수로 링을 보고, 뒤통수에 눈이 없으면 못 보겠죠. 하지만 뒤통수로 링을 보고 한 손으로는 내가 막아야 되는 사람을 지칭하고 반대편으로는 공의 위치를 지칭하면 삼각형이 돼요. 이 삼각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못할 것 같지만 전술적인 연수를 할 때 이 부분을 시연을 합니다. 그리고 패스 라인, 패스의 각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보통 손으로 패스 라인을 자르라고 말해요. 아까 패스에서 각도 얘기했었죠. 각을 자르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정의적 영역에선 수비는 투지, 희생, 용기 이렇게 말하는데요. 희생은 왜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냐면, 농구는 있잖아요. 1대1, 공격과 수비가 1대1이면 누가 유리할까요? 공격과 1대1, 수비가 1대1이에요. 서로 경기 상황이에요. 누가 유리할까요? 공격 유리합니다. 무조건 공격 유리합니다. 공을 소유하고 있고 공격, 왜냐면 파울을 당할 수 있죠. 동등한 실력이라면 공격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수비는 이런 마음으로 수비해야 돼요. 1.2를 막는다. 그래서 농구에는 헬프 디펜스, 세깅 디펜스 이런 용어, 해치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다 이 용어들은 다 뭐냐면 내가 막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개념이에요. 헬프, 세깅, 해치 이런 개념들. 용기, 충격에 대비하세요. 신체 컨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심동적 영역에서는 이제 사이드 스텝, 수비, 몸의 중심으로 수비하기 이런 개념인데, 수비할 때 몸통으로 막으라고 보통 말해요. 아까 충격에 대비해서 이라고 말한 것처럼 상대방과 컨택이 날 때 몸의 중심으로 컨택을 만들어내면 파울이 안 나오지만 손이나 팔로 컨택을 일으키면 파울이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은 포괄적으로 패스, 드리블, 슛, 트리플 슬랩 이렇게 해서 수행 원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수행 원리는 여기서보다 실제 더 디테일한 기술에서 수행 원리가 더 잘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이따가 할게요. 오늘 연수하면서 제가 어떤 과제를 시킬 거고 이 수행 원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려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제 과제를 개발할 때 내용 구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개념을 알아야 조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슛, 패스, 드리블, 수비, 전술적 움직임, 피벗과 풋워크로 해놓고 그 아래 관련된 요소들을 쭉 정리해봤어요. 제가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 타이핑한 거예요. 슛에는 세트슛, 러닝슛, 점프슛, 플로터, 스쿱샷, 훅슛, 더블클런치, 덩크슛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들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사실 쭉 살펴보잖아요. 그냥 영어일 뿐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컷인, 자르고 들어간다예요. 그냥 그 행위를 영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대부분. 요즘에 유행하는 슛 중에 이제 플로터 슛이라고 있어요. 플로터 슛. 영어로 뛰어논다. 그 연애할 때 플로팅이라고 말하죠. 떠본다. 그렇죠. 그냥 영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선 그냥 한글로 말해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있어 보이려면 농구 좋아하는 많이 아이들에게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요 영어 단어들을 좀 더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를 그냥 해석하면 돼요. 영어를 해석하거나 그냥 한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V 드리블, V자 드리블이에요. 그냥 없습니다. 파운딩 드리블, 그냥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 개념 용어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해하셔도 된다. 대부분. 근데 이제 특정한 사건으로 생긴 이제 개념들은 약간 다르죠. 유로 스텝 이런 것들은 이제 유로 스텝은 해석하기 힘들죠. 유로 스텝은 이제 유럽 쪽 NBA 선수들이 자주 써서 이제 생긴 용어인데 지그재그 스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구 수업을 내용을 구성할 때 드리블이야 그러면 이 드리블 중에 뭘 가리킬까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야 자신의 수업을 계열화해서 전개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막연히 드리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드리블이 기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동작이나 해도 그 동작이 사실 기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구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다양한 동작들을 경기에 활용을 해요. 그게 나중에 네이밍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연습할 때도 보면 알겠지만 아무거나 시켜도 다 연습이 됩니다. 개념만, 원리만 알고 계시면. 자, 다음. 그리고 농구 수업을 이제 초보 선생님들 농구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 수업을 만들기 위해선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 앞에는 기술들을 쭉 나열했다면 이거는 농구로 시작해서 내가 어디까지 상호를 뻗쳐나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농구야? 농구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겠네. 공격이 있어. 그럼 공격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공격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계속 회상하는 거예요. 공격이 있으면 슛이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슛에는 아까 레이업 슛이 있겠네. 거기까지 3단계 정도까지만 갈 수 있으면 대부분 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농구야? 공격이 있어. 공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칙은 뭐지? 공격은 대부분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해. 파울은 수비가 발생하지만 농구에 바이올레이션, 공격이 발생하죠. 바이올레이션 뭐가 있지? 시간 바이올레이션이 있어. 이렇게 사고의 확장을 가져갈 수만 있으면 3단계 정도까지만. 근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경기 전체를 관망할 수 있죠. 요런 개념들 파일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오늘 초보 선생님들 가장 중요한 맵일 거예요. 농구 수업 전개 원리입니다. 실제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구 경기, 실제 농구 경기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친해지기, 익히기, 함께하기, 경쟁과 협동, 경기 준비, 경기하기로 나열했고, 친해지기에서는 대부분 1인 1공으로 학생들의 실제 볼 소유 시간, 컨트롤 시간을 늘리고, 볼 컨트롤 중심의 활동과 그리고 상호작용을 교사 학생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시형으로, 일제식으로 하면서 즐거움을 촉진 요소로. 그래서 농구라는 구조의 어떤 개념을 가르칠 거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거며 어떻게 촉진시킬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수업을 전개하실 때. 이 프로세스가 머리 안에 있고 아까 앞에 봤던 농구의 개념, 구조와 그리고 기본적인 기술들의 개념을 머리에 두고 있으면,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입하면 대부분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안 되죠. 자, 친해지기에선 이렇게 되고 익히기에서는 이제 2인 과제죠. 2인 과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발달되죠. 혼자는 드리블하거나 혼자 볼 컨트롤만 할 수 있지만 2인이 되는 순간 패스할 수 있죠. 그럼 패스 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패스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농구 수업을 할 때 뭐 하지? 라고 고민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계열화시켜서 낮은 단계부터 실제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려면 물론 앞에서부터 농구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익히기는 2인 과제 중심으로 하고 패스와 드리블 그리고 동료, 상호작용 동료화하고 촉진 요소는 도전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촉진 요소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의 예시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만. 자, 이제 친해지고 익혔으면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소그룹이네요. 소그룹으로 하고 이제 복합 과제겠네요. 패스, 드리블, 슛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제 그룹으로 하게 되고 협동 과제.
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적용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이제 경쟁과 협동이네요. 이제 경쟁도 이제 포함되겠네요.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될 거고, 전술과제를 만들게 되고, 전술과제를 만드는 요령은 경기의 전술적인 장면 하나를 그냥 떼오면 돼요.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동료가 있고 상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경쟁이고요. 이제 경기 준비, 이제 룰, 경기 상황, 규칙, 공동체, 경기하기 이런 식으로 전개합니다. 근데 이걸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임용할 때 배웠었던 게 나와요. 깨알같이 한데 어디서 많이 본 흐름인데 뭐냐면 이겁니다. 놀이게임 스포츠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이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죠. 놀이게임 스포츠처럼 전개하시면 돼요. 스포츠로 가려고 실제에 가까워지는 과정. 그래서 이따가 하시면 알겠지만 특정 과제를 개발할 때, 특정 과제를 아이들에게 제시할 때 그 과제가 농구 경기 현장에서 발생하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면 돼요. 물론 학기 초, 학습 최초반은 좀 그걸 무시하고 완전한 레크레이션 분위기로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어느 순간 실제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이고요. 농구 수업을 처음 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뼈대를 만들어 드립니다. 연습을 위한 형태들이 있고요. 형태를 구속하면 고민이 줄어듭니다. 형태를 구속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서클 형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코스트 투 코스트, 트라이앵글, 포지션, 스크리미지 게임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지금 아마 뭐 축구나 뭐 럭비나 여러 가지 운동을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잘 회상해 보세요. 대부분 이 구조로 합니다. 다 이 구조 안에 있어요. 자, 먼저 서클 형태는 소그룹 혹은 대그룹으로 서클 형태로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형태예요. 저랑 연수 여러 번 들어본 분들도 알 거예요. 이 사람 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 겁니다. 서클 구조. 이게 뭐 소규모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농구 코트를 기준으로 이쪽 사이드와 이쪽 사이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어떻게 이동할까만 고민하면 되죠. 목표는 정해졌어. 난 저기 가서 이동할 거야. 그럼 어떻게 이동할까만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드리블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럼 드리블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동할 거냐. 그러면 앞에서 봤던 구조 개념, 상호작용, 촉진요에서 보면 어떻게 흥미롭게 바꿀 거냐. 상호작용은 뭘로 할 거냐. 그럼 목표 개념은 뭘로 할 거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트 투 코스트는 이제 엔드라인에서 엔드라인이에요. 이 코스트 투 코스트는 NBA에서 쓰는 용어예요. NBA에서 농구 선수가 이쪽 코트에서 저쪽 코트까지 혼자 횡단하는 선수 있어요. 드리블 치고 쫙. 그걸 코스트 투 코스트라고 합니다. 끝에서 끝, 해변에서 해변 이렇게 그런 활동.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제 이것과 이거의 차이가 있냐? 더 길죠. 그리고 골대가 있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득점과 관련된 활동을 넣으면 되죠. 그렇죠? 릴레이 형태가 대표적이겠네요. 릴레이 형태, 득점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속공 플레이와 관련된 활동들. 이건 단거리에서 움직이는 기본적인 기능 요소들. 다음엔 스쿼드 트레이앵글입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인데 많이 하죠.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삼각형이나 사각형 형태의 패스나 연습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얘네들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순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돌릴 수 있어요. 계속 참가하죠. 그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형태로 뛰면서 활동하는 것. 여기서 목표는 뭐야? 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삼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사각형이나 오각형, 육각형 상관없습니다. 순환시키는 연습 과제로 만든다는 거죠. 이 포지션과 스크리미지 게임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농구의 전술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포지션은 여기서는 이제 전술을 수행하기 위한 움직임이나 기술을 배운다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전술적인 움직임과 함께 결합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위치가 특정 기능을 발휘하기 좋은 혹은 특정 위치에서 특정 행위가 자주 나오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 동작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의 장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5군데 이렇게 서 있죠. 이걸 올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올 아웃, 농구에서 전술적 용어는 올 아웃. 5명 한글로 말하면 편하잖아요.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올 아웃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영어일 뿐이죠. 5명이 이렇게 서 있는 이유를
전술 연수할 때 설명하는데 5명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아시는 분? 왜 굳이 오라우 쓰면 보통 오라우스하고 이렇게 씁니다. 선수단 쓰면. 왜냐하면 농구는 5명이 공격하고 5명이 수비하죠. 5명이 공격할 때 오라웃의 목적은 스페이스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가 좋으냐? 농구는 1대1 하면 공격이 유리하다고 했죠. 떨어질수록 나는 얘랑 상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5군데 지점은 5명이 최대한 멀리 떨어졌을 때 가장 균등하게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한 명이라도 일로 가면 얘는 둘이 가깝죠. 그래서 이 포지션, 이 올아웃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긴 1, 2, 2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과제들은 해당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 뭐 개인이건 뭐 혹은 복수의 인원이건. 스크리미지 게임은 이제 경기 장면의 한 부분을 떼서 가져오는 건데 이따 선생님들 시켜볼 거예요. 스크린 임용하실 때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한 부분을 떼서 게임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면 농구 초보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농구 수업을 하는 제 프로세스를 선생님들 다 오픈 소스로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포츠가 가장 매력적인 순간들의 수업의 연료이자 목표가 된다 라는 게 제 요즘 철학입니다. 그 농구를 가르치던 축구를 가르치던 그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걸 가지고 아이들의 흥미를 돋구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 고유의 매력이 아니라 별도의 매력을 주입하는 형태는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중고등학교라면 더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린 이걸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체육교사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펜싱을 보다가도 매력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력은 주관적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장면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과 이걸 그냥 갖다 꼽는 건 다른 거니까. 이걸 찾아냈을 때 훨씬 타당하겠네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고 의자를 접어서 저쪽 벽에다 그냥 쭉 세워놓으시면 되고요. 운동 준비하셔서 만나겠습니다.